들으시는 이 이야기 절대 밖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회의록에도 없고 방송에도 없고 양쪽 어디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지워진 밤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있었고 그날 이후로 어떤 사람은 사라졌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버렸고 어떤 조직은 다시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건 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호TV입니다. 이 채널은 겉으로는 조용한데 실제로는 칼이 이미 목에 닿아 있는 순간들을 기록합니다. 체제, 국가, 이념 이런 단어로 포장된 것들 말고 그 안에서 실제로 피 흘린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가 끝까지 충격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불편한 빛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평양 보이부 본청 지하 3층. 여긴 공식 도면에도 안 나오는 공간입니다. 현관에서 당 중앙청사까지 걸어서 7분 거리 안에 있지만 그 누구도 여기에 정확한 구조를 말하지 못합니다. 복도는 시멘트 냄새와 기름 냄새, 오래된 전구에서 나오는 타는 냄새가 섞여 있고 공기는 눅눅하고 무겁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흔히들 이 구역을 침묵의 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 위층에서는 아무도 듣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대부분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오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그 방으로 끌려온 사람의 이름은 조혁수였습니다. 계급으로 치면 그다지 높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문제였습니다. 직책은 보이부 제2처 신문 담당관. 쉽게 말해 남의 입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이 숨기고 싶은 걸 억지로 끄집어내는 일을 해왔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자기 입을 다물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아이러니라고 하기엔 너무 잔인했죠. 문이 닫히는 순간 쇠가 벽을 치는 둔탁한 금소금이 복도 전체로 퍼졌고 그 소리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한번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혁수는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양손은 등 뒤로 돌아가 있었고 손목에는 이미 살이 까진 자국이 보였습니다. 한참 전부터 누군가에게 묶여 있었던 겁니다. 의자는 낡은 나무 의자였지만 바닥은 피가 닿아도 잘 닦이는 코팅 시멘트였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전구 하나가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었고 조명이 얼굴 바로 위만 밝히고 주변은 어둠 속에 남겨두는 구조라 신문을 받는 사람은 계속 착각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뒤에도 누군가 서 있나? 탁자 위에는 재떨이, 그리고 담배. 신문가는 항상 먼저 담배를 꺼냅니다. 그건 친절이 아닙니다. 먼저 담배를 물리고 불을 붙여주면 심리적으로 대화라고 느끼게 됩니다. 폭력이 아니라 같이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죠. 혁수는 그 술책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써먹었는지를 자신이 더 잘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반대 입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혁수 동지,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우린 동지 사이 아니요. 적처럼 굴지 말고 그냥 편하게 말하시오. 익숙하죠? 신문은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친근하게 접근해서 상대가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말들을 죄목으로 적습니다. 보이부가 수십 년간 써온 방식입니다. 혁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눈 밑에는 이미 멍이 올라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잤다는 차원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4시간 단위로 깨웠다, 다시 묶었다, 다시 물 부었다,
다시 깨웠다를 반복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람은 고문 자체보다 잠을 못 자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훨씬 빨리 무너집니다. 그걸 이 기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혁수 자신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왜냐면 그게 바로 그가 수년 동안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신문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철민. 어디 있습니까? 강철민. 그 이름이 방안을 한번 갈랐습니다. 그 남자는 단순한 정보 분석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부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출신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지만 보고서 하나로 판을 흔든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해 전 중국 접경부대에서 벌어진 불법 물자 거래건을 남조선 측 침투 프레임으로 바꿔서 내부 단속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인물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위쪽 간부 2명이 숙청됐고 그 결과로 어떤 라인은 크게 약해졌고 다른 라인은 살아남아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강철민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권력의 무게추를 직접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명이 사라지면 그냥 탈영했다로 처리되는 급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라지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게 오늘의 분위기였습니다. 강철민 어디 있냐고 물었소. 신문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혁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숨만 컸습니다. 신문관은 재떨이를 천천히 밀어주듯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혁수 동지, 지금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소. 강철민 동무가 사라졌습니다. 그건 알지요? 도망친 게 아니라 사라졌습니다. 둘은 다릅니다. 도망은 방향이 있지만 사라짐은 방향이 없습니다. 이건 누가 빼낸 겁니다. 누가 뺐느냐, 지금 우린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이건 탈북 얘기구나? 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탈북 얘기가 아닙니다. 이 수준의 사람은 국경을 못 나갑니다. 나가다 들키는 순간 바로 전면 사건이 되거든요. 그럼 뭐냐? 이건 내부 이송입니다. 내부 이동. 같은 도시 안에서 사람을 잠시 다른 신분으로 바꿔서 감춰두는 것. 다시 말해서 이건 아군끼리의 납치입니다. 이게 벌어졌다는 건 한 조직 안에서 라인끼리 전쟁이 터졌다는 뜻이었습니다. 신문관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흐릿한 식당 내부의 사진, 모란각 2층, 창가에서 마주 앉은 2 남자. 한 명은 코트를 벗지도 않고 앉아 있고 한 명은 몸을 닫은 자세로 앞에 쌓아둔 종이 뭉치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 둘은 조혁수와 강철민이었습니다. 장소는 모란각. 시간은 밤 11시 12분. 거리엔 눈이 얇게 깔려 있었던 날. 감찰조는 이미 둘의 만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대화 내용까지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자리에는 다른 누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2 사람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 테이블에서 2칸 떨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차만 마시고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검은 스커트, 단정한 군복상에 목에 걸린 얇은 목도리. 그 여자의 이름은 리혜원. 감찰조 소속 특별감시 요원. 내부를 감시하는 내부라고 불리던 사람. 간단히 말해 보위부 사람들을 감시하는 또 다른 보위부였습니다. 이 이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니까요. 혁수 동지, 그날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습니까? 신문관이 물었습니다. 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은 피곤함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분노가 조금, 자포자기의 냄새가 조금, 그리고 묘하게 섞인 안도감 비슷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왜 안도감이 있을까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히 내가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너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그 죄를 근거로 다른 누군가를 정리하려는 수순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 그는 지금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증인 겸 희생양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엔 희생양은 오래 못 갑니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혁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평범했지만 이 방에선 금지된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문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 재미있는 표현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왜 보이부 제2처 신문 라인까지 올라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왜 남조선에서 쏘는 단파 주파수까지 꿰고 있고 누가 어느 날 누구랑 만났는지 다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왜 나보다 먼저 감찰조 인사이동 루머를 알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부터 달랐습니다. 대부분 이곳에는 군화 소리만 울립니다. 그런데 이번엔 구두 굽이 딱, 딱, 딱 하고 바닥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의 주인이 신문실 한가운데로 걸어와 정구 아래 섰습니다. 그녀였습니다. 리혜원. 그녀는 늘 그렇듯 교본에 나올 것처럼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한 단발, 옷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여며졌고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까이서 보면 그녀의 눈가에는 붉은 피로가 살짝 번져 있었습니다. 잘못 보면 화장 번진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녀도 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감찰조라 해서 다 안전하지는 않다는 걸 그녀 스스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혁수 동무,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예전 동료를 부르듯. 오랜만입니다. 혁수는 침을 삼켰습니다. 입술이 갈라지며 피가 다시 묻어나왔습니다. 혜원 동무 내가 직접 나와? 직접 나왔죠. 왜냐면 이건 내 사건이니까요. 그녀는 탁자에 봉투를 하나 더 내려놨습니다. 첫 번째 봉투엔 사진이 있었죠. 두 번째 봉투엔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모란각, 밤 11시, 테이블 구석, 주변 사람들엔 들리지 않게 낮은 목소리로 오간 대화들, 그 전부가 활자화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체혁명 위협 수호를 위한 내부 안전 토의라는 제목으로 말 그대로 이미 프레임을 짜놓고 들어온 겁니다. 이 정도면 신문이 아니라 선고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읽었습니다. 이 체제는 오래 못 간다. 당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또 이렇게도 말했어요. 변화를 안 하면 안에서부터 썩어 무너진다. 맞습니까?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럼 어떤 뜻이었습니까? 살아남자는 뜻이었지. 우리가 다 같이. 그 방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대사가 사실상 사형 선고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건 현재 체제의 방향성에 대한 비판으로 충분히 해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 자체가 반역이라는 게 아니라 반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북한 내부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은 이겁니다. 그 말은 다른 뜻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그 순간 그 문장은 당신 것이 아니고 국가의 무기가 됩니다. 혜원은 녹취록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웃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반혁명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공포보다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강철민은 어디에 있나? 이미 처분됐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를 처분했다고? 내가 직접? 그는 조국을 배신했어. 아니,
혁수가 낮게 잘랐습니다. 그는 조국을 이용하던 다른 누군가를 배신한 거겠지.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너야. 그 한 문장이 방의 온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뒤에서 있던 신문관이 바로 몸을 긴장시키고 시선을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혜원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허리춤으로 갔습니다. 권총? 그 반응은 아주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순간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같은 사실을 깨달았으니까요. 아, 이건 단순한 신문이 아니구나. 이건 라인 싸움이구나. 여기서 잠깐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북한은 한 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결정하면 아래에서 그대로 움직인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특히 보위부, 정찰총국, 인민군 보위사령부, 이런 정보를 다루는 조직들 안쪽은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목소리를 내는 척하지만 서로 물어뜯습니다. 서로 감시합니다. 서로를 숙청해서 자기 라인을 올립니다. 남조선 정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옆방 간부가 더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한 조직 안에서 서로 칼을 겨누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이건 남과 북의 싸움이 아니라 북 안에서 북끼리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끼어 있었던 현장 증언자. 그게 바로 조혁수였습니다. 혁수는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체념이 반, 비웃음이 반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사실 신문이 아니라 기록용이라는 걸, 오늘 밤으로 자신은 사라질 거라는 걸.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꺼냈습니다. 무너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위험한 말. 혜원 동무, 내가 나한테 묻지?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라고. 난 이렇게 답하지. 난 내 편도 아니고 위 편도 아니고 남쪽 편도 아니야. 난 내 가족 편이야. 아내, 아들, 딸. 단지 그뿐이야. 난 그 애들이 내 이름 때문에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움직인 거야. 그런데 너는 누구 편이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세하게 떨리는 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떨림은 짧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건 아무 감정도 없다는 얼굴로 버텨온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순간적인 균열이었습니다. 그건 이런 의미였습니다. 너무 오래 서 있었고, 너무 깊이 들어갔고,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은 정말 빨랐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단 한 줄로 처리된 그 장면. 실체는 이렇습니다. 혜원의 손이 허리로 갔고 신문관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혁수는 묶인 상태에서 상체를 비틀더니 의자를 뒤로 넘어뜨렸습니다. 전구가 흔들렸고 가벼운 어둠이 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1초도 안 되는 순간 총성이 한 번 울렸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이렇게 남겨졌습니다. 조혁수 신문 도중 흥분, 탈취 시도, 제압 과정 중 사망. 한 줄, 단 한 줄. 이 한 줄로 한 인간의 모든 과거, 모든 망설임, 모든 선택은 정리됐습니다. 보위부는 늘 이렇게 정리합니다. 짧게, 최대한 짧게. 짧은 기록은 질문을 막아주니까요. 혁수의 사망 처리는 이송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죽었다고 쓰지 않습니다. 어디로 옮겼다고 씁니다. 그러면 시신이 존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무덤도 없습니다. 그러면 유족도 울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그날 밤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빨간 펜으로 또 다른 문장이 추가됐습니다. 이건 공식 문서 형식이 아니라 누군가가 급하게 적은 메모처럼 보였습니다.
리에원 남조선 측 라인 접촉 의심. 자체 감시로 전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찰조를 감시하겠다는 말입니다. 감시자를 감시하겠다는 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너도 이제 곧 정리 대상이다. 그녀는 승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이미 표적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무대는 평양역 근처의 작은 관리시설 호텔로 옮겨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텔은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이 아닙니다. 간판은 있지만 일반 주민은 못 들어갑니다. 가끔 외부 손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관리 대상, 조사 대상, 보호 대상 또는 제거 대상이 잠시 머무르는 중간 지점입니다. 그날 밤 혜원은 그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커튼은 반쯤 닫혀 있었고 창문 틈 사이로 겨울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권총 한 자루 그리고 라디오 겸 송수신기 한 대. 그녀는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전달 완료. 대상은 처리됐다. 내부 의심 요소 제거. 다음 지시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기계적이었습니다. 감정이 거의 없었죠. 그건 훈련된 말투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쪽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잘했다. 여기까지다. 무슨 뜻이죠? 너는 접촉이 많았다. 오래 썼다. 지금은 위험하다. 정리한다. 지금 나를 정리한다고 말한 겁니까?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다. 우리가 내린 게 아니다. 이해해라. 통신은 끊겼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등으로 입을 가린 채 한숨인지 울음인지 구분 안 되는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그게 그녀의 진짜 표정이 처음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충성했는데, 나는 시킨 대로만 했는데 결국 나도 쓰고 버리는 걸로 끝나는구나. 아주 많은 정보 요원들의 마지막 표정이 이렇습니다. 충성은 거래가 아니라고 믿고 살았지만 위에서는 충성을 철저히 거래로만 취급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버립니다. 위험해지면 없앱니다. 조용히, 빠르게, 흔적 없이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일정한 속도의 군화 소리. 2명 이상. 그녀는 바로 총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는 싸울 생각이었습니다. 투항이나 협상 같은 단어는 그녀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알았으니까요. 붙잡히면 그냥 사라진다는 걸. 신문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실종 처리로 끝난다는 걸. 그래서 그녀는 오히려 방 안에서 맞서 싸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적어도 그건 자기 방식으로 끝나는 거니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바로 조준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는 모든 감각이 칼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들어온 얼굴을 보고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총구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문에 선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보고받은 사람, 이미 처리됐다고 들은 사람, 이미 시신까지 있다고 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강철민. 그녀는 거의 숨을 잊은 사람처럼 한 단어만 짜냈습니다. 말이 안 돼. 넌 죽었어. 그는 아주 조용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피로했고 동시에 비꼬는 웃음이었습니다. 죽은 척했지. 누가 널 숨겼어?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질문이 틀렸어. 누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쪽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는 한쪽에 의해 구조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쪽 이상의 동시에 팔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살리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그를 없애고 싶어 했고,
누군가는 그를 이용해서 다른 누군가를 치고 싶어 했습니다. 즉,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자산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자산, 움직이는 증거. 이건 핵폭탄과 비슷합니다. 잘 쓰면 상대 라인을 날려버릴 수 있는 무기. 그런데 동시에 너무 오래 들고 있으면 자기 손이 터져버리는 위험물. 혜원이 낮게 물었습니다. 너 남쪽이야?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럼 북쪽이야? 그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아니지. 그럼 넌 도대체 누구 편인데?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난 생존 편이야. 그 대답은 가볍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생존 편이라는 건 곧 이렇게 번역됩니다. 나는 진작에 국적을 버렸다. 나는 이미 조직 이름도 버렸다. 나는 이미 이념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조건으로 움직인다. 이건 내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유형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협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와도 거래하고 상대의 적과도 거래하고 필요하다면 어제의 상관까지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살아남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폭로의 원천이자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촉매입니다. 죽여야 하는 이유가 너무 많고 동시에 살려둬야 하는 이유도 너무 많은 존재. 그래서 그를 둘러싼 싸움이 이렇게까지 커진 겁니다. 혜원은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럼 난 뭐였어? 나는 내 보호선 줄 알았어. 난 내 편인 줄 알았어. 넌 내 편이었지. 그녀의 눈이 약간 누그러졌습니다. 단 몇 초 동안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넌 동시에 날 팔았어.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난 널 판 적 없어. 난 널 살리려고 했어. 허락도 없이 나를 일회용 카드로 올렸잖아. 모란각에서 내가 수첩에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신 말해줬습니다. 2명 다 배신자일 가능성 있음. 넌 그 한 줄로 내 안전을 샀어. 대신 난 제거 대상이 됐고, 그러니까 넌 나를 팔았어.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숨은 울음 같기도 하고 분노.